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여야 공이 불출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불출마 바람에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입니다. 두 중진 정치인들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몰고 온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세연 의원께서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고민의 결과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네.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원의 총평도 여쭤보겠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한 시대를 매듭을 져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그 비서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비서실장을 했고 네. 또 저희 당도 탄핵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의원들에 대한 책임에 네.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야를 공이 상당한 국민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선수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두 분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런 물꼬는 지속적으로 더 요구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두 중진 정치인이 몰고 올 파장, 파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상대 진영의 그 정치인들의 불출마 이 선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는 결국은 한국당에 대한 뭐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 내부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김세연 의원님과 함께 국회 전반기 교문위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김세연 의원께서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그리고 토론을 중시하고 이런 이제 정치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센 발언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세연 의원께서 지난 2년간 함께 경험을 했을 때 저렇게 센 발언 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 네. 또 좀비 정당이 됐다. 네. 이렇게 아주 센 발언을 하셨던데 그만큼 그동안 삼선 의원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겪었을 여러 가지 고민들 네. 이것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는 데 있어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특히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발하기 이전에 한 번쯤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한 마음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왜 이게 불출마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 의원께는 임종석 전 실장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세연 의원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 대한 이런 거친 소리, 뭐 좀비 민폐, 뭐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궁금합니다. 썩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감정 처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숙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저희 당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당을 위한 고언을 많이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현 의원께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충심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워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가미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결국 청와대 전 현직 인사들이 굉장히 대거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무게가 실렸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또 제동을 걸고 쓴소리를 한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여파가 결국 민주당의 현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선거를 치르는데 특히 양정철 원장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출마 포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약 한 50여 명의 청와대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 그러면 여권 전체가 굉장한 부담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년 반 지나오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실적이 없거든요. 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에 대한 책임론으로부터 바로 당사자들이에요.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은 다음은 분명한 이 정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실패한 정부를 조금이라도 와가지고 보강해 줄 수 있는 신진 인사가 필요하지 권력 신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정권을 연장하고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라고는 이 비판으로부터 사전에 제거한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두 여야 중견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대담을 마치고 두 번째 주제를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반대말인데 식물국회나 동물국회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혐오, 반감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주 27일 그리고 검찰 개혁안이 다음 달 3일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풍 전야가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활동을 하지 말라, 금지했으면 한다라는 또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뭐 전운이 감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마련이 될지,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21대 국회 특히 각 당의 의석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셈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전재수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는 것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사례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의 평균은 52%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 의회 의석 점유율은 92%입니다. 그러니까 52%를 득표를 하고 의석수는 92%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52%를 득표를 했으면은 52%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51%로 당선된 사람이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나머지 49% 떨어진 사람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좀 줄이고 민의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자 이런 취지가 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18석의 손해를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6석 정도 손해를 보는데 민주당이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선거법 개혁에 저희들이
그 포인트를 두고서 노력을 하고 있냐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30년, 50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께서 불출마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치 이 구조에서는 결국은 끊임없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불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법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기국회에서 해외 나가서 이제 투표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 말씀 들으면 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2% 얻은 사람이 92%를 가져갔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제도 똑같은 겁니다. 100%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따지면 강요 예를 들어서 절반 가져간다든지 6대4를 가져가야 되겠지요. 선거라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각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법에 민주당이 몇 석을 잃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잃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례의 일정한 부분을 소수의 정당들한테 안 분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당과 2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받았으니 지역구를 얻지 못한 다른 당한테 배분을 해주자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1당인 민주당과 3, 4, 5당이 다 민주당 편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 이러한 소수의 당들하고 이 선거법을 연합해서 개정하려고 했듯이 앞으로 미래에 장기적 집권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공수처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왜 문제가 많냐? 공수처법은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소를 줄 수 있는 검사한테 기소의 독점권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헌법상 위반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공수처를 만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청와대는 공수처가 필요하고 또 이 소수당들 같은 경우는 또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서로 주고받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큰 아주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 선거제도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성일조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을 이제 장기 집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집권 여당과 소수 정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정당 이 독자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독자적인 정당이고요. 그 정당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야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라는 게 협상과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고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17일 날 여야 5당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인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그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네.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이키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왜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 60% 이상이 공수처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애초에는 공수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기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요즘은 하진 않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7,000명입니다. 7,000명.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그 이전에 이 권력이 있고 빽 있는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검사가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판사가 잘못을 했는데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고위공직자를 올려놓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7천 명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것은 이 시대의 개혁 과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정기국회 시전에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면은 반드시 개혁 저항 세력으로 국민들께 인식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법을 개혁으로 포장하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 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선 사보임을 그렇게 네.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네. 법사위원으로서 나 이 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보임을 강제 사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분명히 위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또 선거제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 그러는데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더 충실히 하고 시간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다 100% 합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이 공수처법은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감찰관자는 없고 특별검사는 없습니까? 특수부가 없습니까? 아니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마치 공수처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의 프로그램을 가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층이 물러났었을 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과 실무자들이 자기 세력을 심어서 옛날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국민의 의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을 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아주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난 뒤에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높게는 80%에서 낮게는 60%까지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이 반칙과 특권의 역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엎어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60% 이상의 국민들께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 그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더 높았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고 큰 기둥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여론도 정말로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문제가 없는지 이 공수처가 생기면 말이지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다 넘겨주고 수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여야가 협의를 해서 네.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보강할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면 되지. 예. 지금 현재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손도 대고 있고 제대로 검찰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를 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집권 세력의 새로운 어떤 그러한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문장으로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가들 수준만큼 똑똑합니다. 네. 국민들이 모르고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보여드린 것처럼 동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지금 연말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부디 의장석을 누가 점거하고 그리고 그걸 또 끌어내고 이런 저희가 과거에 봤던 그런 익숙했던 눈살을 찌푸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현명한 그런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네, 대화입니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100분 동안 3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형식 없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두 분께 만약에 그 300분 안에 포함되셔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가지씩 어떤 질문, 딱 한 가지씩만 여쭤본다면 어떤 질문 하실지 제가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참 취임사 같은 경우 하실 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또 캠페인 기간에도 그랬고요.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 정말로 이 정부 부처의 이 부처들이 문제가 정보 수집이라든가 검증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났고 지금 또 광화문에서 지금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취임 초기에 했던 그런 다짐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떤 질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에는 국민들 간의 접촉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이런 행사를 기획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오늘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 3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저는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이런 기회와 계기를 더 많이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소통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또 국정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자리를 좀 더 많이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정한 소통은 반대 진영의 소리를 듣는 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네.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300명, 3,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정말로 오늘 저녁 같은 행사가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된다고 하면 네. 기자들 100명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기자들은 국민들이 국민의 한 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적 측면에서 대신 물어보는 전문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자 한 100여 명 하고 저는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이 국민 300명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네. 예,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고 이 정부가 처음부터 쇼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여러 형태로. 네. 그래서 뭐 전에도 쇼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정말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기자들하고 허물없이 100명이든 300명이든 전 기자들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서일정 의원님께서 아까도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굉장히 국민들께서 찬성하는 여론이 60%, 80%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도 국민 300명보다는 기자들 100명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아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기자 100명보다 저는 국민 300명이 훨씬 더 낫다. 가능하면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이면 더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하는 걸 전부 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300명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완전 랜덤 방식으로 이렇게 300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는 전부 다 각본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사전 각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국민들로부터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에 앉아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봤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이런 기회가 앞으로 좀 더 많아서 국민들 속에서 사랑받고 국민들 속에서 숨쉬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진행자로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표본 얘기를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표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창원 보궐선거할 때 저희 당 후보가 다른 당 당선된 후보보다 20% 30% 뒤진다 그랬거든요. 네. 막상 이 개봉을 해보니까 5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여당이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전번에 이 통계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대세가 아니고 네. 이걸 정말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고요. 그런 네. 면에서 정말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쇼의 형태가 아니라 가슴을 열고 기자들하고 또 기자 플러스 일반 국민을 함께 섞더라도 네. 정말로 격이 없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